요즘에 교수들 가운데 이런 문화재라든가 한국 건축이라든가 뭐 서양 건축이라든가 이런 히스토리를 담당하는 교수가 없어서 교수들을 못 구하니까 다른 학교에 있는 교수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향대, 호서대 이런 곳을 학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요 그 과목만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너무 관심이 없어요. 한국 건축에 대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서양 건축에 관해서도 건축이 지나온 발자취라든가 이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조차도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 이 아이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한번 해보자. 질문을 하도록 하면 내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면 이 아이들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당 한 번씩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질문을 받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질문이 막 쏟아질 것 같으세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시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 대답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건축과 학생들, 뭐 협성대, 순천향대, 호서대가 완전히 뭐 스카이대학처럼 탑 클래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내게 던져달라고 얘기를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공부할 때 지금 아까 제가 원장님께서 뭐 나 때는 밥 먹을 때 위에서 천정에서 막 흙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말씀하실 때 제가 웃음을 참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대체로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경당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영경당 이야기 오늘은 2라고 아마 그 교재를 다 드렸죠. 교재를 드렸는데 영경당 2라는 그 글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영경당 1이라고 해서 헌종 때의 영경당을 아마 저 뒤에 교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불을 좀 끌까요? 앞에를? 안 보입니까? 네, 나눠드린 설명이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헌종 연간에 만들어졌던 영경당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영경당은 지금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아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히스토리죠. 동궐도라고 하는 그 지도, 혹시 창덕궁, 창경궁을 합쳐서 동궐이라고 부르는데 그 동궐도라고 부르는 지도를 혹시 한번 좀 보신 일이 있으시죠? 혹시 지난번에 수업에 오셨으면 제가 보여드렸을 것이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그 영경당과 지금 여러분들이 창덕궁을 찾아가셨을 때 그 창덕궁에 남아있는 영경당이 너무 확연히 달라서 이걸 같은 영경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그것들이 왜 이런 변화를 가졌고 언제 이것이 이렇게 변화되었고를 지금 명확하게 누군가가 내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언제적인 변화가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경당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영경당 2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업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 또 꺼져서 제가 가렸나요? 그럼 그랬군요. 그럼 제가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할까요?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동벌도 상의 영경당이라고 하는 것과 현재의 영경당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저거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 라고 하는 게 보여지시죠? 이게 바로 동벌도라고 하는, 이 동벌도는 언제 그려진 거냐면요, 순조 때 그려진 겁니다. 순조 때 순조 27년, 28년 요때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세자가 대리청정이라고 하는 거를 하죠. 혹시 대리청정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대리청정은 누군가가 대신에 내 청에 와서 정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대리를 해서 그 대리를 하는 것을 섭정이라고도 하죠. 근데 섭정은 크게 어떤 섭정이 있냐면, 나 왕을 대신해서 내 아들이 하기도 하고 내 아버지가 하기도 하고 내 측근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들은 정치의 순간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게 조선의 그 정치를 이끌어가는 근간이었지만 딱 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대비마마였죠. 그 대비마마들이 하는 것을 수렴청정이라고 하는데요. 대리청정과 수렴청정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자가 정치를 할 수 없고 정치 무대에 올라올 수 없는데 여자가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발을 내려뜨려서 그 여인의 모습을 가려놓는 그러한 청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수렴청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순조 때는요, 순조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했고요, 분노도 굉장히 심했고, 울화증이라고 그러죠. 뭔가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병이 나고 우화증을 겪는데, 이 순조가 그런 우화증을 겪었던, 그래서 정신적인 면모가 약간 좀 멘탈이 흔들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게 되죠. 아버지가 정조였습니다. 영정조 시대는요,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를 통틀어서 숙종, 영조, 정조가 통치했던 시기인데, 이 시기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립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네, 잠깐만 기다릴까요? 네, 해도 될까요? 네,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말 그대로 이 시기가 조선에서 가장 문예부흥, 어떤 새로운 그 탐구, 탐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굉장히 좋았던 어떤 때를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는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고요. 파리의 경우에도 벨 에포크의 시대, 파리 같은 경우에는 벨 에포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명사로서 거의 지금은 보통 명사처럼 취급되는 어떤 좋은 시대를 르네상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시기를 딱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1800년대가 딱 되니까 19세기로 넘어가잖아요. 이때 딱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11살이었는데, 이때 이 순조 때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도 정치 알고 계시죠? 세도 정치는 대표적으로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했죠? 안동 김씨, 그죠? 여기 혹시 안동 김씨 계신가요? 안동 김씨의 세력이 어마어마했던 때입니다. 당연히 대비마마의 친정집인 경우가 많았겠죠. 그러다가 풍양조 씨가 잠깐, 아주 안동 김씨의 그 틈을 타서 잠깐 세도 정치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대원군에 의해서 손에 이렇게 잡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갔던 게 순조로부터 고종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척 또는 그 자신의 부인의 그 김씨들 이런 김씨, 그러니까 이씨 왕조라고 하는 그 이씨의 세력들이 왕권의 권력의 최상위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서포트해주는 외척이라든가 아니면 부인의 집안이라든가 이런 김씨 세력들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왕을 올가매기 시작을 합니다. 자, 11살 때 그렇게 왕위에 딱 올라서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엄마도 없고 엄마는 있었지만 그 엄마가 내 아버지의 엄마가 대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회경공 홍씨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순왕후라고 하는 정순왕후는요. 영조가 65세가 됐을 때 15살짜리가 시집을 와서 왕비가 데뷔마마가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15살짜리한테 너 65살 된 할아버지에게 시집가라고 하면 그거 들을 만한 15살짜리는 거의 한 명도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왕권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15살짜리가 아니면 15살, 16살 요런 아이들이 아니면 처녀일 가능성을 점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굴곡진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이 왕권을 잡았을 때 정말 이때는 휘두를 수 있는 건 다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15살의 왕실에 들어와서 그 왕실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되게 가스라이팅이 된다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있죠. 혹시 이승기라고 하는 배우 아시나요?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는데 그 청년이 18살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후크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과 지금까지 20년이 가까워 오도록 거기와만 이렇게 그 계약을 맺으면서 했는데 한 번도 자기 음원 수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수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의 발라드의 황제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억 가까운 그러한 돈을 받지 못했을 정도, 음원 수익을 받지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 청년 되게 똑똑한데 그걸 왜 몰랐을까?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사람을 올가매는 폐해였던 것 같은데 이것은 왕도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아무리 자기가 실권을 가지고 있어도 뒤에 주변에서 서포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라병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겨났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다행히 너무 똑똑해. 얘가 너무 똑똑해서 19살이 됐을 때 이 아이를 나를 대신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되게 멘탈이 흔들리고 깨져 있는 상황에서 멘탈이 제대로 박히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러한 세력들을 내칠 줄도 알고 이런 아이를 대리청정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게 누구냐면 바로 효명세자예요. 근데 너무 일찍 죽었어요. 24살 정도? 그때 얘 죽는데 대리청정을 3년 딱 했을 때 거의 모든 조선에서 있었던 모든 예제라고 하는 것을 다 새로 재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우리 그 동궐이라고 하는 곳이 그땐 경복궁이 없었기 때문에 법궁에 구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법궁이라고 하는 곳이 불만 나면 그 다음에 사라지고 이것을 다시 재건할 때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 명확하게 잘 몰라서 의궤를 뒤져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도를 한번 그려놓으면 좋겠다. 이 지도를 그래서 그 대리청정을 하던 그때 순조 27년, 28년 그 경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동골도라고 하는, 요거는 동골도의 일부인 영경당을 보여드리는 것이지만 그 동골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조 때 이러이러한 상태로 궁궐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때 지금 있는 뭐 어떤 통명전이 이때는 불이 나서 통명전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재건이 돼서 통명전이 지금 창경궁에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만들어주는 우리 건축을 하는, 그리고 어떤 그 한국 건축사라고 하는 그 맥락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정말 자료가 되는 그런 문헌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동골도상에 이렇게 디귿자 집이었던 헌종이 만들어 놓은 이 집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집은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번 그 영경당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이 집에 관한 이야기들, 이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집이 왜 필요했었고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했었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 또 1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집의 이야기는 헌종이 아니고 익종이죠. 이 효명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그래서 만들어진 고 순조 때 대리청정을 하면서 만들어진 집이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곳은 진장각터에 만들어진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집들이 도대체 동골도상에서는 이렇게 디귿자형 집에 여기 개금제라고 하는 집과 운회원이라고 하는 집과 여기 축화헌이라고 하는 집과 장락문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장으로 미음자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겹겹이 들어가 있어서 집들의 규모도 여기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커진 이 집은 도대체 언제 바뀐 것일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있는 집과 동골도상의 집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논문으로 굉장히 많이 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영경당을 나 영경당에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영경당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영경당을 공부하시게 되면 책마다 다 다른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장각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장각터의 진장각이었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집들은 이렇게 그림 위에 운회헌, 개금제 이렇게 그림 위에 글씨가 써 있는데 여기만 하얗게 뭔가 이렇게 해놓고 영경당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놓은 것이 보입니다. 하얀색으로 칠을 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가 진장각이었는데 잘못해서 그림을 다 드러내고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이게 진장각이었던 것을 그냥 이 터에다가 영경당이라고 쓴 것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아니다, 이것은 영경당이 확실하다, 영경당이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영경당을 그 익종이라고 하는 효명세자가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잔치를 할 때 의궤상에 그려져 있던 도설에도 그 그림이 이 그림으로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건 그때 만들어진 게 확실하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의견은 뭐냐면, 저의 의견도 이 집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던 저의 의견도 이 집은 이때 그 효명세자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대리청정을 시작하던 바로 그 해에 이 집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현재의 영경당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거냐?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영경당이 이미 그 효명세자 때 지어진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헌종 때 이게 변화가 온 것 같아 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 고종 때 고종이 등극을 하고 경복궁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이것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의 의견은 뭐냐면,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되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아마 이것은 헌종 때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주장을 하려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장각터에 있었다는 효명세자가 만든 이 디귿자형의 이 집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경당이 창덕궁 뒤편에 후원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하는 것을 두 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동골도입니다. 요것도 동골도의 한 8분의 1쯤 되는 아주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창덕궁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창덕궁을 가보긴 했지만 후원은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창덕궁의 후원은요, 정치 영역이, 자, 정치의 영역을 우리는,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흘려 들으세요. 정치의 영역을 삼문삼조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고 어떤 공간이 있고 문이 있고 또 공간이 있고 문이 있고 또 공간이 있어. 그래서 제일 바깥은 외조야. 외조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왕과 함께 신하들이 정치하는 공간을 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광화문, 경복궁을 예로 들자면 광화문, 창덕궁을 예를 들자면 돈화문, 그렇게 해서 그 딱 들어갔을 때 이 옆으로 이렇게 제일 먼저 이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게 외조인 정치의 공간일 것이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깥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공간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조라고 있습니다. 치조는 뭐냐면 왕이 직접 신하들을 불러서 왕이 다스리는 공간인 그 공간을 치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건축물로 얘기하자면 정전, 편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창덕궁에서 얘기하면 인정전, 선정전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정치와 생활이, 그러니까 국가와 왕실이 같이 들어있는 게 궁궐인데, 이 궁궐에서 그렇다면 생활을 하는 공간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밥 먹고, 밥 먹는 건 근데 밖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잔치한다 그러면서 그 치조의 영역인 인정전의 뜰에서도 합니다. 선정전의 뜰에서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잠자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를요, 침조 또는 연조라고 부릅니다. 연조하고 침조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잠자고 그리고 생활하고 그러는 공간을 연조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연조가 딱 끝나면 그 뒤부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후원지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연조하고 후원지역에 그 중간에 마치 그 어떤 그 서로의 교통해 줄 수 있는 벨트를 만들어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후궁이라고 합니다. 후궁은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후궁은 왕의 세컨드, 서드, 퍼스트가 아닌 그 왕비를 제외한 사람들이 뒤쪽에 이렇게 살고 있는 공간을 후궁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뒤에 그 모든, 그러니까 외조, 치조, 연조가 있는 그 뒤에 쫙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해서 후궁이라고 불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후궁마마라고 불러서 그들이 후궁이 된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진짜로 후원인데요. 후원은요,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금원이라고도 부르고 후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금원이 뭘까요? 금지되어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실이 아니고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비원이라고 바꿔 불렀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후원을 비원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비원은 사실 뜻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왕실이 뭔가를 감추고 비밀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비밀스러운 무슨
짓거리를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비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이 후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금원이라는 이름을 갖추고 있지만 굉장히 그 유식이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요유, 유식 이런 공간인데 왕이 지칠 대로 지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공간을 거기에다 두고 이것을 유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사대부들도 그런 유식을 굉장히 즐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대부가의 집들을 가보면 연못이 막 있다거나 아니면 뒤에다 막 대나무 숲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유식의 공간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요. 9만 평 정도가 됩니다. 9만 평 정도가 되는 규모가 바로 창덕궁의 우리가 비원이라고 불렀던 그 금원 지역이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첫사람이 누구였냐면 정조였습니다. 정조가 여기에다 처음으로 야 여기 이 집 여기 후원에다가 집을 만들어야 되겠어.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혹시 해경궁 홍씨가 정조의 어머니인 건 다 아시죠? 누구의 부인인가요? 사도세자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의 역적에 버금가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도 온전하게 왕비의 자리에 못 올라갔고요. 세자 빈에서 끝났습니다. 그냥 세자 빈에서 끝나고 나니까 중전을 못하니까 데비마마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조선에 세자빈이었다가 왕의 어머니가 돼서 데비가 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사도세자가 그렇게 아버지에 의해서 비운의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부인에게조차도 왕비의 명을 왕후의 이름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왕후의 이름을 주지 못하니까 정조가 제일 먼저 왕에 등극해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표명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엄마는 나도 내 엄마의 아들이야 라고 했는데 나는 왕이 됐는데 엄마를 왕비에 올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내 엄마의 집은 중전마마가 못 됐지만 데비마마의 집 정도로는 만들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경모궁 지금 서울대학교 그 병원 의과대학 있죠. 그 자리에 해화동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 엄마를 아버지랑 딱 마주보는 일직선상에서 마주보는 자리에다가 여기 아버지의 경모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일직선상으로 동서의 일직선상에 궁궐안에 엄마의 집인 자경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마주봐.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집의 대문은 일천문이라고 하는 문을 만들어 주고요. 엄마가 있는 자리에 그 담장에는 월급문이라고 하는 문을 만들어 줍니다. 자, 달과 해 뭐가 느껴지시나요? 양 이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음양처럼 어머니 아버지를 우러러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굽어 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일직선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나 지도를 딱 보면 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일직선상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 그 자경전이 어디 있냐면 이쯤에 있어요. 그 자경전이 이쯤에 있다 보니까 이 뒤는 다 후원 영역이에요. 후원 영역이다 보니까 뭐 노루도 뛰어나오고 잘못하면 뭔가 이렇게 숨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지니까 여기에다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늘 자신들을 서포트하는 그 강요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늘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밤낮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을 여기에서 지킬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다가 1층은 규장각을 만들어 놓고 2층은 주합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규장각이
규장각이 정조 때에는 여기에 있었지만 지금 창덕궁에 가면은요 규장각이 어디에 있냐면 도남문으로 들어가서 아까 외조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외조는 정치하는 신하들이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규장각이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규장각이 그렇게 놓여 있는데 이때는 여기가 규장각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벅적벅적벅적 하는 그러한 곳이었고 이 영화당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규장각 바로 앞에 여기 부용지가 있고 여기 부용정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창덕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영화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만큼이 뭐냐면 서총대 또는 춘당대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혹시 춘당대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춘당대에서 뭐를 했었죠? 과거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 장소면 뭐죠? 사람들이 언제나 막 득식을 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바로 앞에, 요 바로 앞에 자경전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그 장소를 위로해주는 공간이 충분히 탄력적으로 경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정조가 그러한 집들을 만들어 놓고 수없이 많은 여기에 보이시면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되게 작은 정자들과 그리고 되게 작은 부속시설들이 여기 쭉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랬던 공간에 이제 순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가 11살짜리 어린아이가 올라와서 아버지만 믿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모사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그 뒷얘기도 무성했던 게 바로 정조의 죽음. 그 다음에 순조는요 너무 말을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가스라이팅 안에는 자기의 화를 억누르는 그러한 멘탈이 흔들리는 그러한 정도의 그런 어떤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조는 뭐라 그럴까요? 쟤는 꼭두각시야 라고 생각했던 안동 김씨 세력들이 살려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멘탈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한 35년을 왕권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그가 자기 멘탈이 흔들린다고 아들을 대리청정에 딱 올렸는데 안동 김씨 세력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옥매기 시작합니다. 대리청정을 하면서. 그런데 그 효명세자가 3년 만에 죽습니다. 27년에 그 순조 27년이죠. 순조 27년이 20살이 되던 19살이 되던 해예요. 19살이 되던 해에 딱 대리청정을 시작했는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순조 30년에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헌종이 올라옵니다. 헌종도 역시나 그 안동 김씨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약 14년 정도를 이 사람도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늘 그렇게 아버지처럼 제지를 당합니다. 제지를 당하면서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빠져들었냐면 여인들과의 사랑으로 그 삶을 그러니까는 멘탈을 그쪽으로 바꿔 버린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 헌종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기는 합니다.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어떤 똑똑함이 보일 때마다 누른 것이죠. 그 똑똑함이 보일 때보다 누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30대가 채 되지 헌종은 8살에 즉위를 해요. 심지어 8살에 즉위를 해서 한 10여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살이 되기도 전에 이 사람도 역시나 한 25살, 24살 이쯤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맥없이 갈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그 모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이 집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9만 평이나 되는 이 후원이, 이 수없이 넓은 이 후원이 있고요. 그 후원의 요 옆에 규장각이 여기에 있고 주합루 규장각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 집 영경당을
뒤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경당이 있는 그 옆에 굉장히 그 효명세자가 즐겨 찾았고 좋아했던 건물을 또 2동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집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한 번쯤 이 동골도의 그림이 정확하게 이 지적도상에 있는 그 땅 위에 놓여 있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걸 이 옆에 그림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동골도형이라고 해서 언제 만들어지냐면 순종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그때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요때 그림이 마치 우리가 설계도 그리듯이 그 배치도를 그려 놓은 것인데, 자, 이 집이 디귿자형 집인데 요게 영경당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디귿자형 집이었던 게 뭔가 이렇게 Z자형, 갈지자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 있고, 이렇게 니은자가 있고 일자형 집들이 이렇게 있고 겹겹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앞에 보았던 요 집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고종, 순종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규장각, 주합루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영종이 있는데, 여기 규장각 옆에 있을 것만 같은 이 집 2개, 이것을 우리는 운경거라고 부르고요. 요 집을 의두합이라고 부릅니다. 요 의두합과 운경거가 여기 옆에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와 굉장히 좀 이것보다는 훨씬 멀어 보였던 게 굉장히 가까운 지형지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집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요 집은 어디에 있냐면요. 혹시 외국인 부인들이 오면 창덕궁을 우리 영부인이나 누가 이렇게 딱 가서 소개시켜 줄 때 제일 먼저 통과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뭐냐면 석조로 된 아치문인데요. 요 문이 뭐죠? 늙지 마. 불로문입니다. 자, 불로문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불로문, 석조로 되어 있는 이 불로문을 지나쳐서 이곳으로 들어가면 늙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불로문인데요. 이 불로문은 어디 있냐면요, 요겁니다. 여기 보이는 요게 불로문이고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게 불로문이죠. 자, 그래서 불로문은 여기 애련지라고 하는 여기 연못 보이시나요? 네모난 연못이 여기 있는데 요 애련지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불로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마당이 하나가 미음자로 되어 있는 마당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운경거와 의두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요 마당이 이렇게 담장이 있었던 담장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요게 사라지고 없는 요 영경당 일곽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경당 일곽은요, 영경당 일곽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동골도상에서 디귿자형 요 집이 아니라 지금 요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집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헌종이 자신이 등극을 한 지 13년 만에 로맨스의 극치를 이루기 위해서 경빈김 씨와 사랑을 나눴던 집이라고 하는 집이 하나가 있죠. 그 집의 이름이 낙선제입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이 낙선제라고 하는 집과 영경당을 왜 2개를 비교해서 보느냐면, 낙선제도 영경당도 궁궐 안에 들어있는 사가의 집이라는 것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궁궐은요, 궁궐의 형식이 있습니다. 궁궐의 형식이 있어서 문이 있고 마당이 있고 집채가 있고 그것을 네모의 형태로 만들어 놓는, 자, 요거는 한 번만 제가 그릴게요. 요걸 문당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궁궐의 집은요, 문당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문당제도가 어떤 거냐면요, 문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집채인 방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행각이나 담장으로 죄송해요. 너무 짧게 그렸네요. 어쨌든 문이 있으면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사각형 마당 안에 이렇게 집체 하나를 갖는 게 문당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행각은 여기에 마루도 있고 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그런 것을 행각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단장으로 이렇게 쌓기도 합니다. 담장을 놓기도 하는 이러한 것이 문당 제도인데 이게 궁궐의 기본적인 집의 형태예요. 이것은 왕의 공간도 이렇게 만들고 후궁의 공간도 이렇게 만들고 왕비의 공간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정치를 하는 공간도 대체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궁궐 제도에서 궁궐의 집을 형성하는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 뭔가 되게 복잡해요. 뭔가 되게 복잡하고 여기에 이 집체를 행각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담장이 감싸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뭔가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궁궐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집체가 막 생겨난 것이죠. 요게 헌종 때에 만들어지면서 헌종 때 낙선제가 먼저 만들어졌을 것 같지만 사실은 뒤져보면 문헌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종 때 낙선제가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영경당의 이 형태가 더 먼저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경복궁에 가면 이런 집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건청궁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건청궁에 지복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복제에 누가 거기에서 머물렀냐면 명성황후가 머물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칼을 찬 일본의 낭인들이 들어옵니다. 낭인들이 들어와서 궁궐의 구조는 저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던 이런 걸 우리는 친일파라고 얘기하죠. 친일파 세력이 이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일파들이 이들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앞길을 열어줘서 그 안으로 지복제까지 들어가게 만들죠. 그 건청궁 안에 들어있던 지복제라고 하는 집인데 그곳에 있다가 낭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작은 언덕 산에다가 버리고 불을 태워버렸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입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때의 상황이 너무 어지러웠기 때문에 그 정도 그 아들이었던 순종도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건청궁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도 보니까 이 집들처럼 굉장히 복잡한데 어떻게 복잡하냐면 남자의 공간이 있고 여자의 공간이 있고 그것을 위요하는 행랑채의 공간이 따로 있는 집이에요. 자, 여러분들 남자의 공간은 한옥 전통집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사랑채라고 부르시죠. 사랑채라고 부르면 여자들이 있는 공간은 뭐라고 부르죠? 안채라고 불렀죠. 사랑채와 안채를 반드시 따로 놓는 게 반가의 기본 틀이었습니다. 자, 반가의 기본 틀에서 양반집은요, 저거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자, 요걸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보여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한옥은요, 자, 여기 대문간이 있으면 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행랑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요게 첫 번째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관문의 첫 번째 턱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마당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놓이냐면 사랑채가 놓입니다. 자, 사랑채에서 다시 안채로 들어가면 여기에 안채가 이렇게 미음자 형태로 놓입니다. 얘는 일자일 경우도 있고 기역자나 니은자일 경우도 있지만 미음자의 형태는 만들지 않아요. 안채의 형태인 미음자의 형태와 이렇게 따로 놓이거나, 자, 요거부터 먼저 기본부터 먼저 그려드리면 뒤에 사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당채는 제일 뒤에 놓여요. 집이 대체로 어떻게 놓이냐면
대체로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아서 집을 놓다 보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 마을들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이 있는 마을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는 집들이 다 이렇게 경사지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경사지에서 제일 높은 곳에 제일 낮은 사람들의 공간을 만들까요? 당연히 아니죠. 제일 높은 곳을 위계의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경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사당이 올라가서 위계가 가장 높습니다. 자, 행랑채가 위계가 가장 낮아요. 그런데 이 사랑채가요, 사랑채가 이렇게 놓이기만 했던 게 아니고요, 이렇게 놓여서 큰 사랑, 작은 사랑을 만들기도 하고요. 사랑채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사당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이렇게 놓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요렇게를 사랑채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채와 암채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사당은 얘가 이쪽에 있으면 사당은 이쪽으로 가고요. 사랑채가 이쪽에 이렇게 놓으면 사당은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사랑채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채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안채는 반드시 이렇게 미음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미음자 형태를 가졌을 것 같으세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여자들을 구속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자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바깥과 소통하는 그 바깥의 생활과 서로 교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동선을 꾸며 놓은 것이 저 미음자 형태의 집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저렇게 집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저렇게 사랑채와 안채를 따로 구분해서 그 하나의 영역 안에 울타리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반가의 집을 짓는 형태였지 궁궐에서 집을 짓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궁궐의 집은 다 따로 있습니다. 자, 왕의 공간이 따로 문당제도에 의해서, 그리고 왕비의 공간이 따로, 거기에는 당연히 왕과 왕비가 같이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데뷔머마의 공간이 따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저 집들은 보니까 전부 다 서로 뭔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 모습으로 집들을 만든 게 바로 낙선제, 영경당,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경복궁에 있는 건청궁이라고 하는 집들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양반, 요걸 가옥규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양반들이 집을 몇 칸 이상 못 지었을까요? 다들 아시죠? 99칸 이상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99칸이 굉장히 거대한 집이에요. 보통 99칸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대군은 왕의 같은 동복 형제를 대군이라고 불렀고요. 왕의 동복 형제가 아니라 이복 형제는 그들이 왕자이지만 그들은 대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동복 누이자매는 뭐라고 불렀죠? 공주라고 불렀지만 왕의 이복 자매는 옹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공주, 옹주, 대군, 군 이건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대군의 집들은 대체로 60칸 이상 99칸까지 만듭니다. 공주의 집도. 이런 집을 뭐라고 부르냐면 궁가 또는 궁집이라고 불렀어요. 이 반가가 있는데 반가는 60칸을 넘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99칸 집까지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99칸 집까지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심지어는 막 투서가 들어옵니다. 양반들에게. 양반들이 막 투서를 왕에게 집어넣어서 누가 99칸 집 지었대요. 걔네 집 허물어 주세요. 이런 투서까지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99칸 집을 넘기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근데 시골에 가서 이렇게 굉장히 넓은 만석집, 뭐 최부잣집, 김부잣집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농사를 짓는데 만석 이상의 만석군의 집을 짓는데 99칸 가지고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헛간 또는 뭐 외양간 또는 뭐 창고 또는 뭐 측실이라고 해갖고 화장실 이것까지도 칸으로 다 산정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만석직이면 창고가 한 20칸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외거노비와 솔거노비를 두어서 솔거노비는 내 집안에서 노비를 하는 사람들을 두고요. 외거노비의 집을 따로 둡니다. 이런 집들을 가랍집이라고 불러요. 뭐 가랍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마가리집이라고도 부르고 윷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집들을 바깥에다 만들어 놓고 99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채워지면서 99간을 슬쩍 피해 가는데 어쨌든 서울에서는 그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군가라고 불리는 집들이 60칸 이상을 넘지만 군가가 아닌 그런 집들은 60칸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 영경당은 몇 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 정도 규모로 봤을 때. 이 집이 120칸이라고 궁궐지에는 공식적으로 써 있지만 120.5칸이라고 읽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헛간 몇 개를 뺀 것이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세보면 123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영경당은 궁궐지에는 공식적으로 120칸 집이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20칸이야 진짜야? 그러고 세어보시면 123.5칸 정도가 나와서 이거 무슨 뻥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계십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말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경당과 낙선제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보시면 뭔가 궁궐에 들어있는 그 궁궐제도의 문당제도에 의한 그런 집과는 되게 다른 면들이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헌종이 그 영경당이라고 하는 집을 짓던 그때에 자기가 여기에서 책도 보고 사람들과 조금 동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뭔가 지형지세상 이쯤에 있어야 맞는 것 같고 요 집이 요 뒤쯤에 있어야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집이 바로 요 집입니다. 요 집을 운경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집을 지금은 의두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두합이라고 하는 이 집에는요, 이 집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요 뒤쪽이 남쪽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향한 거죠? 북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궁궐에서는 북쪽을 향하고 있는 집이 없어요. 거의. 그런 집들은 대부분 궁궐의 집들은 남쪽을 바라보거나 기껏해야 동쪽을 바라봅니다. 근데 헌종이 아니고 왜 자꾸 헌종이라고 그러죠? 헌종의 아버지인 효명세자가 이때 북쪽을 향해서 집을 놓습니다. 남쪽을 향해서 놓지 않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자, 해가 너무 창창한 곳에서는 글을 읽기도 힘들고 그리고 북쪽의 서늘한 기운을 받아야 거기에서 글 읽기가 좋다라고 해서 북쪽을 향해서 집을 놓은 거죠. 얼마나 학문에 대한 열망이 컸으면 집을 짓는데도 이러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운경거라고 불리는 이 집에는 구멍을 밑에다가 지금 여기에 마룻장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건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래는 마룻장이 여기에 이렇게 이것은 툇마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쪽마루라고 불러요. 툇마루는 퇴기둥이 있는 그 퇴기둥의 앞에 이렇게 있는 마루가 툇마루고 이렇게 퇴기둥이 없이 바깥으로 삐져나온 이런 마루는 쪽마루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쪽마루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쪽마루가 이렇게 놓여 있는 요곳에 지금은 이 쪽마루가 있지만 원래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자,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집은 온돌방이 아니라 마룻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악기들을 거기에다 둬야 했고
이 효명세자가 모든 예제를 바꿔서 춤까지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한 집이 이것이었고요. 독서처는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집의 이름이 어떤 사람은 여간제, 이게 역자로도 읽히잖아요. 여간제라고 하지만 원래는 이안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역자를 쓰면 거스르는 것이 되고요. 이자를 쓰면 화합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함, 그러니까 편안함을 이렇게 화합하는 그러한 그 장소라고 해서 이곳을 이안제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림거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림자가 제가 왜 한글로 써놨냐면 저 림자가 한자에 없어요. 한자에 나타나지를 않는데 이 림자가 한자에서 돌석자를 쓰고 이 수풀림자를 이렇게 쓰는 림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면 한글이라든가 한자 그 사전에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데이터상에 얘는 있는데 제가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이 임자가 돌석자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없어요. 요 글자가 없는데 저 글자를 옛날에 썼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 운림거라고 하는 저 밑에 있는 돌석자가 밑에 들어가 있는 저 운림거라는 이름의 현판이 여기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헌종의 아버지였던 효명세자가 여기에 오면서 여기를 운경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었고요. 요 이안제라고 불렀던 이것을 의두합이라고 불렀는데 요 앞에는 기호헌,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호헌이라고 하는 현판이 있고요. 그 뒤에는 의두합이라고 하는 현판을 달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영춘루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니까 집 요 작은 하나, 둘, 셋, 네 칸짜리 집에 이름이 몇 개가 있냐면 의두합, 기호헌, 영춘루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의두합이야, 기호헌이야, 영춘루야 되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궁궐에서는요 이렇게 한 집을 놓고도 집의 이름을 되게 여러 개의 현판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마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걸 영춘루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현판이 기호헌이라고 하는 현판이 붙어 있고요. 이 뒤쪽에는 의두합이라고 하는 현판이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북쪽에서 바라보면 북쪽에서 바라봐도 이렇게 뭐 해가 잘 드네요. 보니까 뭐 어쨌든 이랬던 집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 집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의경세자라고 불리는 그 헌종의 아버지, 나중에 익종으로 추존이 됩니다. 익종이 벨트를 만들어서 자신이 연구하는 곳으로, 할아버지가 연구하는 그 할아버지였던 정조가 연구하는 기관을 여기에 중심에다 두고 그 뒤에다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그 의경세자의 그 익종의 그 어떤 그 생각, 이상, 이데아 이런 것들이 품어져 있는 그 영역이, 궁궐의 영역이 바로 여기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춘루, 의두합, 뭐 기호헌 이렇게 불리는 이 집과 운경거랑, 여기 보이시면 쪽마루 없죠. 여기 원래 이렇게 쪽마루가 없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막 그러니까 창덕궁, 뭐 야경, 뭐 이런 거 하면서 행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막 뭐 춤도 추고 악기도 연주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여기에다 자꾸 덧대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해도 될지 저는 좀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집들을 만들어 놓는데요. 지금 이 집으로 변한 건 언제쯤이라고 저는 보고 있냐면 헌종 10년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종 2년의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헌종 10년이라고 보는 게, 자, 헌종 10년은요, 잠깐만 제가 여기다가 박제를 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순조 27년, 그러니까 대리청정,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했던 그때가
1827년이었고요. 요게 바로 순조 2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두합이라든가 운경거라든가 그리고 보이는 영경당을 요때 만들었는데요. 헌종 때가 돼서 헌종 10년이 됩니다. 헌종 10년은요. 요때로부터 17년이 지난 때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 번 더 이거를 대대적인 규모로 수리를 합니다. 요 수리를 했던 때가 고종 2년인데요. 요때로부터 또 19년이 지난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17년, 19년 이 정도 되면 싹 갈아엎어서 수리를 하나 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뭐 천장에 있는 뭐 이물질을 걷어낸다든가 벽에 벽지를 발랐으면 벽지를 다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얼마 만에 하냐면 5년에서 10년에마다 한 번 하고요.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한 15년에서 19년 요 사이에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박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때 사람들은 아무도 헌종에 주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헌종 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거는 조선왕조실록에는 없습니다. 실록에는 없는데 일성록이라든가 아주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놓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잖아요. 그 문헌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헌종 10년에 뭔가 대대적인 수리를 하려고 사람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년에 그러니까 2년 동안 뭔가 준비를 하고 착수를 하고 건설을 했던 것 같은데 신건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헌종 때 신건을 했는데 영경당 신건을 하면서 신건은 뭐냐면 새로 건축했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뭐라고 쓰냐면 수보했다, 수리했다, 보수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아니면 증보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는 신건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신건을 했다는 것은 거의 뭐 증축을 했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뭔가를 좀 변화를 가져왔다는 뜻을 쓸 때 신건이라고 쓰는데요. 요 신건을 하면서 만냥이 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10년에 시작했지만 12년에 헌종 12년에 완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완공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안 좋은 말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12년에 헌종 12년에 신건을 했는데 영경당을 신건을 했는데 만냥이 들었는데 그것을 3,000냥밖에 안 갚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끝이에요. 이 영경당에 대해서 나오는 말 중에 그게 끝입니다. 만냥을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가치를 잘 따질 수가 없어요. 그때 쌀값하고 지금 쌀값이 몇 배가 차이나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의 쌀하고 지금의 쌀의 귀하기가 같습니까? 아니죠. 쌀 한 가마 지금 우리가 한 25만 원 정도 되나요? 쌀 한 가마와 지금의 쌀 한 가마는 흔하디 흔한 25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때의 쌀 한 가마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만냥을 허생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연암 박지원이 썼던 가장 비슷한 때가 허생전을 썼던 그 연암 박지원의 때인데 박지원은 영조 때니까 이때보다 한 30-40년 전이겠죠. 한 40년, 50년 전 정도 전인데 그때 만냥을 빌렸다가 10만 냥으로 되갚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때의 만냥을 지금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그 허생전에 나오는 그 만냥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약 한 37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7억의 돈을 들여서 도대체 여기에 뭘 수보했을까?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되었고 장랑문이 여기쯤에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있었던 그 집을 이렇게 뜯어 고치는데 얘네들을 다 뜯어 고치고 뒤에 반비간을 만들고 사랑채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 화기를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집이
37억 갖고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거 디귿자형의 집을 딸랑 고치는 데 썼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들으시죠? 여기 땅값이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37억 갖고 분명히 이것을 했을 것이야가 헌종 때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헌종이 10,000냥을 들여서 신건을 했는데 3,000냥밖에 갚지 않았어. 나머지 7,000냥을 못 갚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 딱 하나밖에는 나오는 게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막 유추해서 들어가 보면 아 이때 37억 정도를 가지고 뭘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거를 만들었다는 요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신건의 의미가 조금은 드러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그 신건을 했던 곳을 들어가 보면요. 요 장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장랑문입니다. 여기 개울이 이렇게 개울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거를 앞으로 우리가 한번 가서 이렇게 볼까요? 자, 요 집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여기 개울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개울물이 흘러서 여기 다리 하나 놓인 거 보이시나요? 개울물이 흘러서 다리가 있고 거기에 장랑문이 있었던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개울이 흘러서 다리를 건너면 여기 장랑문이 있던 곳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의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장랑문에서 쭉 들어가면 여기에 담벼락에 부딪히게 생겼죠. 직진을 해서 가면. 자, 문을 열었는데 못 들어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눈을 가렸어. 문을 열었는데 마당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눈을 가렸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요? 내외담이라고 부릅니다. 자, 내외담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두 분이서 자, 두 분이 이렇게 갈라 앉으셨죠? 여긴 여성이 앉고 여긴 남성이 앉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21세기답게 혼합해서 앉으셨죠? 이런 걸 뭐 한다고 그러죠? 내외한다고 부릅니다. 그 내외를 하는 담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눈높이 정도로만 담을 세우는 거예요. 눈높이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저기 여자가 있네라고 하는 게 안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담이 만들어지는 것을 내외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 내외담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행각을 하나 만들어서 내외담이 만들어진 것 같은 게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바로 이 벽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마당이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행랑마당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행랑채가 있는 데에서 들어가서 사랑채가 아까 바로 나오는 게 반가의 기본 형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행랑마당이 있네. 여기는 요거는 반가이기보다는 궁가의 형태를 띄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장랑문을 딱 들어서니까 여기 방들이 있고 여기 청지기들이 있겠죠. 대문을 열어주는. 그리고 여기 헛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으로 그 아까 요 벽이 딱 마주치게 되는 거겠죠. 요 벽이 딱 마주쳐서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수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 장량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보이시는 요 담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이 이렇게 들어갈 이거는 철저하게 남녀를 구분해 놓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딱 보이시죠? 자, 그래서 문이 여성의 안채로 들어갈 수 있는 수인문이 있고요. 여기 장량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문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두 개를 서로 갈라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문이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담장이라든가 행각으로 갈라놨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여기 담장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장량문이고요. 요쪽에 수인문이 있어서 여기 영경당이 있고 여기 안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요 문을 현문이라고 불러요. 요런 문들을 현문 또는 쪽문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게 쪽문이고요. 요게 현문입니다. 그래서 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채로 들어가는 길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쪽문으로 들어가면 안채 마당이 아니라 안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같은 레벨의 그
기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입문으로 들어오고요. 요 건너편에 장양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영경당 마당, 그리고 여기는 안채마당이 놓입니다. 자, 안채는요, 이건 누마루가 아닌데 뭔가 마루처럼 이렇게 높여 놓았습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다락이에요. 다락은 그 밑에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요, 아궁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밑에 아궁이가 있어서 방에다가 아궁이를 지피게 되면 그 위는 공간이 남잖아요. 그 공간을 잘라서 다락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락을 만들어 놔서 여름에 이 문을 활짝 열면 높이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다락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 화방벽이, 요걸 화방벽이라고 합니다. 화방벽은 무슨 화자일 것 같으세요? 불화자일 것 같죠? 왜? 아궁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궁이가 있는 곳에 이렇게 화방벽이 만들어집니다. 화방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는 다락이 있다라는 표식이고요. 그리고 자, 아까 제가 여기 퇴칸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퇴가 있는 마루만 퇴마루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바로 요게 퇴기둥이 있고 퇴칸이 있는 곳에 만들어진 요 마루가 퇴마루고요. 여기 마루가 또 하나 있죠. 요거는 퇴마루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요거는 쪽마루입니다. 그냥 이렇게 놓여 있는 쪽마루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요 기단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여기 이쪽에 기단이 또 나오고, 여기도 보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여기 누마루, 다락마루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아궁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 놓이는데 여기는 하필이면 판장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채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누마루고요. 여기 아까 보이시는 여기 누마루 아래 여기가 아궁이를 놓는 곳인데 여기는 붓두막이 없는 함실아궁이에요. 함실아궁이는 뭐냐면 붓두막이 이렇게 있고 아궁이, 왜 붓두막이 이렇게 있고 아궁이가 있으면, 여기 아궁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 솥단지를 걸잖아요. 이렇게 솥단지를 이렇게 거는데, 솥단지를 걸고 아궁이 이렇게 집어넣는, 요건 붓두막 아궁이죠.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된 아궁이가 있는 곳들을 가끔 보시나요? 벽체에 붙어서 이런 아궁이가 이렇게 있는 아궁이들이 있습니다. 요걸 함실아궁이라고 하는데요. 요 아궁이와 요 아궁이는요, 불을 떼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구들장을 놓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끓어야 되겠죠. 얘가 음식을 만들어야 돼. 밥도 하고 국도 해야 되니까 여기가 끓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궁이의 방식이 다르고요. 얘는 뭘 끓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가 멀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이 아니라 안쪽을 데워야 하는 것을 함실아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요, 요거는 함실아궁이가 있는 곳이고 여기 누마루가 있는 곳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부엌처럼 보이지만 부엌의 역할을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그건 또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궁가처럼 공주님이나 대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밥하고 국 끓이고 이걸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방을 딴 데다가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빗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갓집에도 보면 반빗간을 따로 두는 집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궁가는 대체로 반빗간을 따로 두지 부엌을 안채나 사랑채에다 같이 놓지 않고 이렇게 누마루를 만들어 놓는 함실아궁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사랑채로 가볼까요? 자, 아까 그쪽에서 넘어와서 사랑채를 보면요, 여기도 역시나 아까 보셨던 그 마루장이 놓여 있고 누다락과 침실이 이렇게 같이 놓여 있는 곳이고요. 여기 누마루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여기 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대청마루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뒤쪽으로 가면 앞에서는 일자 형태로 분명히 보였었는데 여기 앞에서 보면 일자형이잖아요.
뒤로 가면요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여기 안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랑채의 방이에요. 사랑채 방이 이렇게 안채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누마루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대청마루가 있고 여기에 또 방이 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걸 우리는 내외담이라고 해요. 자, 담장이 이렇게 키높이 이상으로 높지가 않죠. 도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키높이 이상으로 담을 만들어야 되지만 도둑을 막는 게 아니라 시선을 막으려면 이렇게 눈높이 정도의 낮은 담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내외담이라고 하는데요. 요 내외담은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대갓집이나 그런 그 양반집 방가들에서는요 내외담만 따로 이렇게 놔요. 필요한 부분에다 내외담을 딱 세우고 이렇게 담을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이렇게 여기 현문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로 하지 않고 담만 딱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누마루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누마루의 옆에 여기 서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선향제라고 부르는데 이 서재는 되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보통 방가에서는요 서재를 함부로 못 가져요. 사랑채에서 서재를 만들어서 쓰지 요거를 서재 또는 서청이라고 부르는데 말하자면 개인 도서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군가에서 주로 많이 쓰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반가에서는 사랑방을 이렇게 서재로 꾸미지 이렇게 서청이라고 불리는 서재를 따로 만들지는 않는데 요게 바로 그 서재입니다. 그래서 얘는 동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쪽에 놓여서 서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의 동쪽에 놓여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쪽 여러분들 혹시 서쪽에다 창이나 문을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 어떤가요? 서쪽에다가 문을 내면 되게 따가운 빛이 안쪽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게 서향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차양간을 따로 마련을 해둡니다. 자,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아까 도대체 사랑채가 앞에 이렇게 놓여있 지금 시간이 많이 없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12시 전에만 끝내면 되는 건가요? 네, 12시 전에 끝내도록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그 옆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얘기들을 줄이고 요거에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이 요게 안채였죠. 안채였고 여기 다락마루가 있고 여기 함시라궁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루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요 다락마루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판장문으로 높여놨지? 여기는 함시라궁이가 이 안쪽에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판장문이 놓여 있었던 걸 거예요. 화방벽 대신에. 자, 다락방이 이렇게 있고 안방이 이렇게 있고 마루가 있고 방이 있는데요. 여기 마루 하나를 또 뒀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방풍 지역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풍하는 공간이 쿠션 공간이 놓이고 안쪽으로 또 들어가면 로비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사랑방이고요. 여기는 침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안방마님은 여기 계시고 뭐라 그래야 바깥마님이 사시는 방이 요 방이고요. 오수를 즐기거나 따로 참 이상했던 게 뭐냐면 양반가와 왕실이 동일하게 안채에 들어가서 안방마님과 동침을 할 수 있는 날을 정해뒀습니다. 정해두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무시는 방을 여기에 두기도 하지만 군가에서는
여기에선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잠을 잘 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군가 같은 경우에 침방을 뒤에다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낮잠을 즐길 수도 있고 여기 밤잠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러한 방을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까 보셨던 일자형이 여기고요. 이 뒤로 가서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집이 만들어져 있는 게 이렇게 안채와 붙어있는 침방의 형태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되시는데요. 사랑채로 한번 요 구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애니메이션을 안 만들어 놨나 봐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네. 혹시 이런 용어들 되게 좋아하시죠? 요거는 영경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옥에서도 요 용어를 같이 쓰지만 영경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요 용어를 한 번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지붕은 여기 합각이라고 하는 삼각형의 박공이 이렇게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자, 대체로 그 한옥의 집들은요. 한옥의 집들은 지붕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붕의 형태가 이렇게 요런 지붕을 갖습니다. 그죠? 요런 지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맞배 지붕이라고 불러요. 그죠? 맞배 지붕에다가 여기다 우진각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우진각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요게 없이 요렇게 만들어진 지붕은 우진각 지붕이라고 하고요. 요건 맞배 지붕이고 여기 합각이 이렇게 삼각형의 합각이 만들어지는데요. 요것을 합각 지붕이라고도 부르고 요렇게 생긴 지붕을 팔작 지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요것만 있으면 맞배 지붕,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요게 있으면 우진각 지붕, 요걸 합해서 합각을 만들어주면 팔작 지붕 또는 합각 지붕이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저걸 팔작 지붕이라고 부르는데요. 반가의 집에서는 저게 지붕의 높이를 높일 수도 있고요. 집의 규모를 넓힐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렇게 팔작 지붕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그 팔작 지붕이 있는 제일 위에 마루라는 말을 쓰잖아요. 요 마루가 뭐냐면 제일 꼭대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제일 꼭대기에 놓여 있는 요 마루를 산마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산 올라가는 그곳은 산등성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요걸 마루라고 부르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용마루라고 부릅니다. 왜 용마루라고 불렀는지는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붕 꼭대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용의 형상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용마루라고 했다는 말이 지금 가장 많이 통용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요. 보통 방가의 집들은 겹처마를 사용을 합니다. 겹처마는 뭐냐면 여러분들 처마는 뭔가요? 처마는 고드름이 달리는 지붕선을 처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처마 하나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석가래라고 하고요. 고선을 뭐라고 부르나요? 처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렇게 처마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석가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호처마라고 부르고요. 석가래 바깥으로 네모난 부연이 이 석가래처럼 쫙 있는 것을 겹처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석가래가 여기 있는데 여기 부연이 앞으로 나간 게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게 처마선을 이루는 걸 겹처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도 호처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되게 소박하게 지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호처마로 되어 있고요. 처마가 이렇게 나온 여기를 추녀라고 부릅니다. 처마에 이렇게 석가래에 이렇게 바깥으로 빼진 것을 추녀라고 부르죠. 그리고 얘네들은
보인데요. 기둥 위에 보와 도리가 겹쳐 올라간 집을 공포를 쓰지 않는 민도리집이라고 불러요. 자, 왜 여러분들 궁궐이나 사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앞에 뭐 되게 웅장한 뭔가 지붕을 받치고 있는 뭔가가 이렇게 막 바깥으로 삐죽삐죽 삐져나온 것들 보신 적 있죠? 그런 것들을 공포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입공, 가포, 주심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입공집이라고 부르는데 얘는요, 요걸 돌이라고 부릅니다. 동그란 얘가 이렇게도 가고 얘가 이렇게도 가면서 석가래를 받치고 있죠. 이런 걸 돌이라고 부릅니다. 요 돌이라고 부르고 요 돌이가 동그랗잖아요. 굴돌이라는 동그란 돌이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도리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밑에서 지진 같은 게 있고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대들보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더라도 다른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밑에다가 네모난 부재를 이렇게 받칩니다. 네모난 부재를 이렇게 받치는 거죠. 그걸 장혀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장혀라고 부르는데 이 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혀설자를 써요. 그래서 얘를 장여 또는 장설 이렇게도 부릅니다. 어쨌든 장혀라고 하는 것을 요게 장혀가 이렇게 도리 밑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도리가 요렇게 굴돌이라고 하는 동그란 도리도 있지만 납돌이라고 해서 네모난 도리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장혀를 쓰지 않고 납돌이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집을 소박하고 간출하게 지은 그런 경우예요. 어쨌든 이 집은 입공을 사용하지 않고 공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민도리집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소박한 집처럼 보이지만 여기 누마루를 만들고 형식상으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대갓집의 면모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지은 아주 되게 합리적인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누마루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럼 여기 있는 마루는 뭐죠? 대청마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방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또 다락마루가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는 요 석계를 계단이라고 하고 요거를 뭐라고 부르죠? 대돌, 신발 놓는 대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디딤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상한 돌 하나가 이렇게 니은자형 돌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노두돌 또는 하마석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하마는 아래 하자를 쓰고요. 말마자를 씁니다. 뭘까요? 말에서 아래로 내려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쿵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얘를 디디고 내려오라는 뜻의 하마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석이 있는 집들은요, 말을 타고 다닐 정도의 대단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요거는 어떤 것들을 여기다 놓냐면 가마 중에 헌이라고 하는 가마가 있어요. 헌이라고 하는 가마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사람이 들면 땅에다가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헌은 바퀴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바퀴를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디딤돌을 디디고 내려오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캐딜락, 롤스로이스, 뭐 안 되면 뭐 그 벤츠 C클래스 정도의 집안이라는 뜻인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는 집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분합문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분합문들은요, 분합문과 장지문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분합문은 말 그대로 문을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짝까지도 겹칠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고요. 보통 두 짝씩 이렇게 있던 애를 경첩을 달아서 두 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얘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훤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내려서 이렇게 다시 펼치면 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합문은요, 열린 공간을 만들려고 있는 문입니다. 장지문들은요, 닫힌 공간을 만들려고 만드는 문입니다. 그래서 저 분합문이 대체 뭐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합문이 바로 그런 문인 것이죠. 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단주형 초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단주형 초석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장초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단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짧은 기둥처럼 보이는 그러한 초석이란 뜻인데 장초석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단주형 초석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막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게 합각이고요. 여기가 합각마루고 요게 합각마루고요. 여기 보이는 요게 추녀마루 또는 요거를 내림마루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죠? 보시면 요겁니다. 요 영경당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고요. 네, 그 옆에 있는 선양제로 한번 가볼까요? 선양제는 이렇게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 7칸이라는 뜻이죠. 정면 7칸이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판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요것을 차양이라고 부르죠. 차양이 뭐죠? 햇볕을 차단하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햇볕을 차단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차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특이하게 이 차양에 이렇게 교창같이 생긴 것들을 위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교창은요, 여기 끈이 있는데 도르래로 이렇게 내려요. 도르래로 쫙 내리면 제가 아까 서쪽은 여름에 빛이 이렇게 쑥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거기가 빛이 쑥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양으로 막습니다. 그런 차양의 구실을 하는 요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얘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요 끝에 도르래가 걸려 있어서 얘네들이 쑥 올라갑니다. 이렇게 쑥 올라갔다가 저녁 석양이 되면 이렇게 쭉 내리면서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이렇게 돌 때 얘를 내려서 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막게 되는 것이죠. 네,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 요거는 무슨 마루라고요? 요 마루. 종마루죠. 퇴가 아니고 퇴는 여기에 퇴기둥이 있는 곳에 놓이는 게 퇴마루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거냐면요. 요겁니다. 퇴기둥이 있고 여기 마루가 있잖아요. 요게 퇴마루입니다. 자, 요런 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차양을 동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영경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청나라풍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청나라는 주로 이렇게 전도를 사용을 해서 집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그 중국은 옛부터 이렇게 전도를 사용해서 탑도 많이 쌓고요. 전도를 사용해서 기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목구조를 사용을 해서 회벽을 사용을 하는데, 네, 요렇게 해서 청나라식의 문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에 청나라 형태의 차양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강릉에 가면 되게 진짜 제가 한옥 중에 가장 좋아하는 집이 향단하고 성교장인데, 요 성교장입니다. 강릉에 가면 성교장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요 성교장의 사랑채를 열화당이라고 불러요. 열화당 혹시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출판사 열화당이라는 출판사 들어보셨죠? 그게 이 성교장의 그 장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출판사인데요. 여기도 러시아에서 이 동판을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동판으로 여기 앞에 차양을 만들어서, 여기 청나라식과는 조금 다른 러시아식의 이 동판을 사용한 차양이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것도 제가 애니메이션을 안 만들었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차양이 있는 요게 선향제, 착할 선자 향기 향자를 써요. 그러니까 착한 향기가 배어져 나오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과도 서로 통했어요.
굿이라는 말하고 통해서 그래서 좋은 거야 라고 할 때 선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선향제는 좋은 향기가 비어져 나오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요 위에 보면 여기가 아까 사랑채였죠. 영경당이고요. 그리고 여기 선향제가 있고 거기서 여기 화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로 올라가면 여기 농수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런 지붕은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 절병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절병통을 올려놓은 곳으로 지붕선이 다 이렇게 따라 올라갔다고 해서 네 개가 하나로 모인다고 해서 삼호 지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호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농수정이 있는데요. 이 농수정은 여기서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여기에서 되게 고종 때에 고종 2년이 되었을 때에 이 선양제를 만들고 농수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헌종 때 그때 고칠 때 다 고쳤나? 아니면 이때 만들었나? 되게 의심이 가는데 지복제를 1888년에 만드는데 요 청나라풍이랑 똑같이 경복궁 뒤에다가 도서관을 하나 만드는데 요 선양제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문양이.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 선양제와 요 농수정은 고종 때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종 때 여기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곳에서 되게 많은 연회를 했어요. 연회를 되게 많이 하고 심지어는 창덕궁에 불이 나면 낙선제나 이런 곳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고종은 늘 이렇게 영경당에 와서 이렇게 쉬기를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찍은 사진도 꽤나 많습니다. 이게 아까 그 농수정이고 이 아래쪽에 선양제가 있겠죠. 이쪽에 영경당이 있고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이런 것을 이렇게 계단식의 정원을 만들어 놓고 꽃을 심는다라고 해서 화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계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 농수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고종이 되게 초라해 보이죠? 자, 근데 고종이 이렇게 초라하게 생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의 그 사진사들이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순종도 그렇고 고종도 그렇고 되게 이 조작을 했다는 설이 나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진사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되게 순종도 늘 바보같이 이렇게 찌푸려진 얼굴이지만 우리나라 사진사들이 찍은 사진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순종의 모습도 되게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순종이 그 돌아가시기 직전의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되게 이렇게 점잖고 되게 이렇게 온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마치 뭔가 내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모여진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좀 들떨어진 애 같이 보이도록 만들어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수정입니다. 이 농수정 계단 아래에서 이렇게 왕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오후를 즐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때가 봄날이었고요. 이제 이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한일합병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고종은 덕수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됐고 순종은 창덕궁에서 상덕궁의 그 시정당에 갇혀서 그 내전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이 그대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좋은 한때였던 이때 농수정을 사용했고 영경당을 되게 사랑했던 고종의 부자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영경당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